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최후의 비장카드 아니었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패배했다고 할 수 있는 이유. 11월 8일 사라카와 쯔카사 다이아몬드 온라인입니다. 미디어 중에는 미국이 양보했다, 중국이 승리했다, 트럼프가 졌다 등으로 보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전략적 승리로 중국은 경제 외교 면에서 시간 끌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배경에는 중국의 마지막 비장카드인 히토류가 서서히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과 인민해방군의 부패에 의한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의제는 무역, 반도체, 히토류라는 세 개의 핵심 분야. 다만 여기에서는 대만 문제나 위구르 문제 등의 안전 보장이나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다. 트가 북한 접촉 희망을 사전에 계속 날리니 C는 대만 문제를 꺼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미국은 금융강국으로서 중국 시장을 끌어들이면서 중국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와 포위망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 기능을 해체하고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찾는 데 있다. 2010년대에 시작되는 경제 성장의 감속과 정치 통제의 강화가 그 노력을 막았다. 이런 가운데 회담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니라 중국이 일단 미국의 힘을 인정하고 국내 제조업 살리기라는 트럼프 정책의 기둥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확약함으로써 휴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당한 중국. 중국의 타협은 트럼프의 국내 정책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측의 타협은 중국의 체면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체면은 조금 살려줬다 이런 얘기네요. 양보의 근저에 있다. 이 양보의 근저에는 중국 경제의 실속이 있다.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 5%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 과거 고성장기의 기세는 꺾였다. 더구나 이들 수치는 절속으로 나오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 부동산, 투자라는 세 기둥이 모두 둔화하면서 지방 채무 팽창은 거의 제어불능 상태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최종 수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재발동, 첨단 반도체 수출 전면 중단,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달러 결제 제한이라는 세 가지 최종 수단을 제시했다. 특히 달러 결제 수단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차단, 무너진 중국 히토류 외교, 게다가 그 사이에 미국은 히토류 공급에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 국방부도 히토류 정제 기업에 직접 출자해 국내 생산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정의 불안정과 인민해방군의 부패. 2023년 이후 시진핑 정권은 로켓군과 장비 개발 부분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숙청했다. 한약 부풀리기 보고와 군용 부품 빼돌리기, 부정계약 등이 난무하면서 군의 실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시 지도부는 대만 통일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인민해방군은 전투 준비조차 돼 있지 않다. 인민해방군은 푸젠성 출신들의 부상을 싫어했을 수 있고 전쟁은 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미중 합의는 제어되는 갈등, 관리된 정전. 이번 합의는 근본적인 화해가 아니라 관리된 휴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냉전기의 미소 관계와도 비슷하다. 중국이 다시 수출 제한을 발동하면 일본의 산업구조는 다시 흔들릴 것이다. 장기로는 중국에 대한 이중화와 자원 조달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주의와 연출 정치가 엇갈린 미중 정상회담. 중국은 양보를 통해 실리를 확보했고 미국은 제재를 유지한 채 외교적 승리를 연출했다. 양국은 내정의 연장으로 외교가 내정에 휘둘리는 점은 같지만 경제적으로 내몰린 중국 쪽이 더 절박하다. 이것이 이 회담의 특징이었다. 국내 경제의 재건과 체제의 안정에 쫓기는 시진핑 정권에 있어서 현실을 받아들인 철퇴였다고 할 수 있다. 미중 관계는 앞으로 격돌이하는 관리된 대립의 시대로 접어든다. 일본은 그 틈새에서 외교, 경제, 정보의 세 분야에 있어서 주체적 판단력을 연마해야 한다. 히토류 제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동료를 만들어 팀 플레이로 대처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일본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 타국을 도울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강과 연결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또 중요한 동료를 만든다는 것은 한일 관계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환율 정책 프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금융 공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진핑이가 트럼프는 귓속말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시진핑은 고개를 숙여서 듣는 모양새가 상징적인 회담의 결과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속보,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미 추가 의견 수렴 이슈 발생, 시간 걸려 배정현 뉴데일리에서 11월 7일입니다. 제목만 속보로 냈었는데 제 생각에는 팩트시트가 늦어질수록 야당에게 한미 관세 협상은 실패라고 공격하는 빌미를 준다. 보수 꼴통들의 선전선동에 이용당하고 이미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모르지 않느냐. 성공한 회담이 아니다. 라고 이미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보수를 지향하는 애들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번 주 넘기나 대통령실 미 유관부서 간 검토 과정 생겨 김성은 김인환 머니투데이 11월 7일입니다. 미국과 계속 입장 주고받아 발표 시점 예측 어려워 핵잠 건전은 한국에서 짓는 것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군복 차림 중국인들 빨간 깃발 들고 한강공원 행진. 김명일 조선일보에서 11월 7일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군대식 행진을 하고 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군대식 행진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국문화교류사업단과 중국 건강걷기체육협회가 함께 진행한 국제걷기 교류 행사 장면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중국 내 걷기 동호회 회원들이 한국의 명소를 걸으며 건강과 우정을 나누는 취지였다고 한다.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건강 걷기 대회
또 국제걷기 교류, 뭐라고 얘기하던 이런 건강걷기가 이런 식으로 군대식으로 걷는 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것은 남한 침공의 뜻으로 읽힙니다. 과격한 차이나 아웃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반중 정서가 생겨나는 것을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네요. 한강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한국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까지도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라, 이 XX들아. 조란 맘단이 유대 금융이 만든 반유대 시장에는 다소 모르는 어떤 관심을 끌만한 제목으로 스피카 스튜디오라고 미국에 거주하는 유튜버입니다. 맘다니의 당선은 이민자 대표와 진보의 승리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자본이 움직이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신호이다. 진보 정치인은 고세율 복지 확대 규제 강화를 외치며 대중의 환호를 얻는다. 부유층과 기업은 세금을 피하고 더 자유로운 환경으로 이동합니다.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미국 동부의 대도시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내륙의 주들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낮은 세율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텍사스의 오스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이제 실리콘밸리 자본과 월가의 일부가 옮겨간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테슬라 주총이 했죠. 캘리포니아 쪽에 본사가 있었는데 텍사스로 옮겨졌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또한 진보 밭이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실리콘밸리도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그것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륙 쪽으로. 맨하튼의 거리는 예술, 다양성, 사회정의가 도시 표면을 덮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생산력의 약화와 자본의 유출이 쌓이고 있다. 지금은 공신률이 급등한 빌딩과 범죄 증가가 도시의 초상을 대신하고 있다. 뉴욕의 뒷골목이나 쓰레기가 굴러 돌아다니는 뉴욕의 거리를 화면으로 제공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방송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흐름이 도널드 트럼프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의 중력 중심이 바뀌는 역사적 과정이다. 이는 의도된 결과이자 계획된 이탈입니다. 어저께 소개한 JP 모건의 다이머는 만다니에게 디트로이트 시장을 보고 배워보라고 공고했죠. 당신이 진정한 뉴욕을 부활시키기를 위한다면은 통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있습니다. 금융권도 월스트리트라는 그 전통적인 월스트리트가 어디로 옮겨갈지 잠옷 궁금해지네요. 주술이 판치는 대한민국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11월 7일입니다. 정통 국힘당맥은 이미 끊어졌다. 민주당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다. 이마빌딩 윤 전 대통령 선거 캠프 만들었던 곳 사비로 임대를 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1,5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점쟁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소설을 썼습니다. 일본 원로가 선거할 때 도와주었었다. 건진법사도 일광 조계종, 충주시 거점이 도와주었다. 완전히 다른 종파다. 조계종이 아니다. 이름만 조계종으로 붙였지. 약간 사이비성이 아니고 사실상 사이비 종교 같고 조계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아미테라스 오미가미 신을 모시는 그 화보도 보였고 창가학계도 보인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이 적힌 연등은 일반적인 불교에 등장하는 연등이 아닙니다.
삼적으로 보이는 새 문양과 태극 무늬가 그려진 생소한 형태의 등입니다. 삼적으로 했는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김의견이가 모른다는 얘기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상당한 액수의 등값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도대체 이런 행사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름이 있느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직책이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똑같은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 띠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김의겸 건진법사 2018년 소가죽 벗긴 구판 총감독이다. 우리나라가 굿할 때 산재물을 바치나?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불교 행사에 동물을 바치지는 않는데 좌파 매체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술은 양쪽이 다 하고 있다. 이 행사에 민주당 애들도 다 왔다. 대통령 선거 전에도 소가죽 뽑기는 굿이 횡행했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행복한 세상과 국민을 위한 종교 지도자 2021년 9월 23일 여의도 국동 VIP 빌딩에서 여기에 종교 지도자라고 나온 애들은 바로 사이비 종교성이 있는 애들이라고 봐지고요. 불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기독교 계통도 이재명 후보를 2021년 대선 때 지지한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구출하는 애들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거 아닌가? 돈 앞에 정통이 어디 있는가? 이재명도 지지했다고 선언했다. 문재인도 있었고 충북도지사도 있었다. 여야가 없다. 이 정권이 윤재판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일광조계종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건진 법사라고. 윤석열의 무속인들, 스님, 법치, 도인까지 박근혜, 최순실 능가한다. 그래서 이것이 7월 4일 날 열렸다는데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지만은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반구는 23.25도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뜨거운 여름이 된다는 거죠. 7월 4일은 음력으로 복날이다. 그래서 보신탕도 종교의식이다. 왜냐? 7월 4일 날 이때 이 화면에서 서쪽에 있는 태양은 요때 그 시리우스 늑대 자리 개자리라고도 얘기하고 늑대 자리에서 같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복날에 개고기를 먹었었다. 이것도 개고기 먹는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는 종교의식이었다. 단순한 천문현상을 의미를 부여하고 주술화하는 게 사이비 종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 헛지랄하지 마라. 김건희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74년 만에 열린 공부의 상징 74명 매화꽃 들고 입장. 청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 종교행사다. 매화꽃은 귀신을 물리치는 꽃이다. 청와대에 대한 정화의식이다. 가로세로 몰락 영린을 건드렸다. 김영호 기자의 의문의 죽음. 김영호 건진법사 얼굴 최초로 공개 윤핵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그리고 부적을 썼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무식해서 하는 얘기지. 이거를 보면은 천부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부경 책을 사서 천부경을 해석한 아주 그런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일시무시 일절 삼극 무 뭐 이렇게 이제 참 너무 철학적인데 여기에
한자를 이런 그 부적과 같이 보이게 무식한 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뭘가 알기는 아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천부경까지 들고 나오는 걸 보면은 민폐 끼친 다카이치 총리가 새벽 3시 스터디를 사과하며 잠도 거의 못 잔 상황. 일부 야당은 국회개혁 필요성 지적도. FNN 프라임 온라인 후지TV 계열 11월 7일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3시부터 총리 공조에서 스터디 그룹을 연 것에 대해 비서관, SP 경호관, 드라이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입헌민주당의 쿠로이와 우히로 의원의 질문에 대답했다. 쿠로이와 씨는 100명 규모의 여러분이 대기하고 있다고 들었다. 부처 직원 중에는 답변을 작성하고 그냥 밤을 새우는 분도 계실 것 같다. 총리의 렉처 공부 모임이라는 행동으로 매우 많은 분에게 그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우치야마 미츠루 도쿄대 교수는 해설이 문제의 근본에 있는 것은 일본의 국회 심의 본연의 자세다. 질문에 나서는 국회의원은 통내 전날의 질문을 통과한다. 이에 따라 사무관료는 답변 작성에 들어간다. 한 부처만으로 완결되는 질문이라면 몰라도 여러 부처와 관련된 질문이라면 부처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 질문 통고가 저녁 이후가 되었을 경우 답변의 작성은 심야에 이른다. 밤을 새우는 일도 잦다. 몇십 년이나 전이지만 내가 가스미가 새끼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도 아침 5시 정도에 답변을 완성시켜 그대로 소파에서 선잠을 잔다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의원은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질문을 통고해야 하고 애초에 일본 국회는 예산위원회도 총리를 비롯한 각 대신을 구속하는 일이 많다. 답변의 사소한 점에서 발목을 잡는 야당 의원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심의를 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나 그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준비도 못한 자료로 말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의 수준 가지고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네요. 어쨌든 그 질문에 답하냐고 총리실 비서관들이 100여 명이 밤을 새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네. 한일 안정적 발전을 위한 외교차관 전략대회. 시사통신 11월 7일입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7일 외무성 부상의 전략대화를 서울에서 열었다. 지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소통을 거듭하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동향도 논의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일 안보 동맹 이런 것까지 발전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네요. 한미와 연계하여 정보 수집과 수상 11월 7일 교도통신입니다. 다카시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 한미 양국과도 연계해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지시가 고의점 및 신지로 방위상으로부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상 민관 연계로 전략적 투자를 하는 한국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10월 30일에 회담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라는 인상을 가졌다고 말했다. 책임있는 적극재정에 관해서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출동한다 이렇게 되는데 확대 재정으로 가겠다는 뜻이겠죠.
성신수길의 조선 출병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왜 히데요시는 선교사를 갑자기 추방했는가? 선교사는 신자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고 또 당신의 죗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길거리 지나가는 길에 최초의 사람으로서 어딘가의 사원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이름으로 절이나 신사를 불태워라고 선교사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히데요시는 선교사에게 일본인 노예 문제를 추궁했나? 1596년 아르헨티나의 고도 코르도바에서 발견된 고문서에는 흘려들어야 할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주 출신 일본 인정 프란시스코 하퐁 21세 전리품 포로로 담보 없이 인두세 없는 노예를 800페소에 판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남만 무역이 성행하던 아즈찌모 모야마 시대 연구자들에 따르면 당시 포르투갈 상인이 매매한 일본인 노예는 약 505만 명 이상으로 추정. 그들은 마카오, 인도, 아프리카, 유럽, 심지어 남미까지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 시대는 대항해 시대. 유럽 국가들은 포교와 무역의 이름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로 진출하여 현지인들을 노예로 데려가던 시절, 신앙의 포교와 동시에 그곳에서는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대항해 시대의 실태였습니다. 일본을 배신했다 크리스탄 다이며 히데요시의 호위 밀고 뒤척인 조선 출병으로 발을 동동 구른 남자, 고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교과서에서 히데요시는 동아시아 지배를 목표로 조선, 대만, 필리핀의 복속을 요구했다. 그리고 2번의 조선 침략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 조선 사람들을 전화에 끌어들여 많은 피해를 줬다. 국내적으로도 엄청난 전비와 병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됐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에 출발된 절찬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는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하는 일본군에게 뜻밖의 3가지 지시를 내보내고 있었다. 하나, 군은 난폭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 민가에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나, 백성에게 무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상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엄격한 벌을 내린다. 이는 내지에서 싸울 때 군사에게 주는 주의 같다. 히데요시가 조선을 결코 적국으로 여기지 않고 전혀 내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뭔 뜻인지. 히데요시가 병을 조선에 출한 목적은 결코 조선을 토벌하는 것이 아니다. 태압이 된 히데요시가 외적으로부터 일본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경에 있던 일본에 육박하는 적의 존재입니다. 가난한 출신이었던 히데요시 소년이 어른이 되어 천하를 통일, 그리고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적에게 과감히 싸움을 걸 때까지의 장대한 스토리. 히데요시가 필리핀에 보낸 편지가 보여준다. 진짜 적은 중국도 조선도 아니다. 히데요시가 가장 경계하선 하루카 서쪽의 병력이었다. 그러니까 그 큐시 쪽에 이 나가사키 쪽 이런 부분 쪽, 그 구마모도 그 위쪽에 천초시라고 아마쿠사 이런 쪽에 그 다이묘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일본에 반하는 그런 삶들을 살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켜가지고 걔네들을 선교사하고 해가지고 조선 출병을 명령해서 걔네들의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거,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을 애전역에 죽여가지고 히데요시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만국적으로 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도가 계속 정신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